이번 회차는 의미에 대해 학습합니다. 1회차에서 언어의 형식은 소리, 언어의 내용은 의미라는 내용을 학습하셨는데요. 언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음 20고개를 풀어봅시다. 학습 목표 첫 번째는 단어의 의미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두 단어의 의미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은 첫째, 단어의 의미 성분 분석, 둘째, 단어들의 의미 관계입니다. 재미있는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담화란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를 말한다. 정답은 O입니다. 담화란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발화에는 직접 발화만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발화에는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가 있습니다. 발화는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를 뜻한다. 정답은 O입니다. 발화는 문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를 뜻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어의 형식은 말소리이고 언어의 내용은 의미입니다. 말소리는 우리가 말을 하고 또 글로 쓰고 음성이나 문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로부터 언어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언어 의미의 삼각형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초가라는 말소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말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초가라는 말소리도 있습니다. 이 초가라는 말소리는 실제의 초가를 가리키게 되죠. 어떤 곳에 초가집이 있다면 초가라고 말했을 때 이 초가라는 말소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초가집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것을 지시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언어학자들은 초가라는 말소리가 언어의 형식이라면 그 초가가 가리키는 실제의 초가, 즉 지시 대상을 언어의 내용인 의미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의 의미는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 즉 지시 대상이다 라고 하면 좀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깨비, 용, 견우, 직녀, 이것은 상상 속의 대상이죠. 초가집처럼 실제로 지시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는, 애게, 앗, 엇 이런 말들은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문법적 기능만 가진 말이죠. 또 사랑, 평화, 의지, 관계, 추리 이런 말도 구체적인 지시 대상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들, 이 세 가지 경우는 언어의 의미가 지시 대상이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언어의 의미에는 개념이 있다라고 이 그림에 추가를 하게 된 것이죠. 초가라고 하면 실제 지시 대상이 초가라는 말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도깨비, 용, 견우, 직녀, 은는, 애게, 사랑, 평화 이런 말과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소리에 해당하는 의미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을 알아볼까요? 자, 단어는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말하는 언어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학습했습니다. 이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담화가 되는데요. 언어학자들은 문장이나 담화의 의미보다는 단어의 의미부터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언어 단위니까요. 자,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가장 잘 쓰이는 것은 의미를 이루는 구성 성분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자, 그것을 성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성분 분석의 사례를 볼까요? 소년, 소녀, 남편, 아내.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소년은 인간이고 남성이고 미성숙한 상태죠. 성숙하지 않다. 그것을 빼기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자, 소년은 어떤가요? 인간, 남성. 자, 남성이 아니니까 빼기 남성이라고 했고요. 여성이니까 더하기 남성이라고 기호를 나타냈죠. 여러분이 이 빼기와 더하기 기호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빼기 남성은 더하기 여성과 같은 뜻이 됩니다. 소녀 역시 소년과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상태니까 빼기 성숙이란 기호를 쓰는 거죠. 남편, 아내를 볼까요? 남편, 인간이고 남성이고 성숙했고 결혼했고 부부죠. 자, 이런 남편의 의미를 분석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의미 성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아내는 어떤가요? 아내도 인간이고, 자, 남성은 아니니까 아니다, 빼기, 여성이죠. 여성이니까 더하기 여성, 기호를 썼습니다. 자, 성숙된 상태죠. 더하기 성숙, 결혼했죠. 부부죠. 자, 그것에 해당하니까 더하기 기호를 쓴 것입니다. 그 성분이 해당하지 않으면 빼기 기호를 쓰는 거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서 더하기 기호와 빼기 기호,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단어의 의미 성분 분석은 왜 하는 걸까요? 자, 유용성이 있을 텐데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분 분석의 사례를 보실까요? 자, 영어에서는 그냥 put on입니다. put on. 영어에서는 그냥 하나로 put on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쓰다, 끼다, 입다, 신다라고 무려 4개의 단어로 달리 표현하는데요. 도대체 쓰다, 끼다, 입다, 신다 이 4개의 단어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의미 성분 분석, 줄여서 성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쓰다, 끼다, 입다, 신다는 모두 착용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의 put on이죠. 근데 쓰다는 머리나 얼굴에 착용하는 것이고요. 끼다는 손에 착용하는 것이고요. 입다는 몸통에 착용하는 것이고 신다는 발과 다리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모자를 쓰다, 모자를 끼다라고 하지 않죠. 모자와 마스크는 쓰는 겁니다. 반지는 끼는 거고요. 옷은 입는 겁니다. 양말은 신는 거고 신발도 신는 겁니다. 신발을 입다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이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하면 그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반대말인 단어들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년과 소녀는 뭐가 달라서 반대말이 되었는가? 자, 소년과 소녀는 인간과 미성숙이라는 점에선 똑같습니다. 소년과 소녀는 인간이고요.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빼기 기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더하기 남성, 남성이고 소녀는 빼기 남성입니다. 하나는 성별이 남자고 하나는 성별이 여성이라는 거죠. 아, 소년과 소녀가 반대말인 이유는 두 가지 요소는 다 똑같은데 요 성별이라는 요소에서만 차이가 있어서 반대말이 되었구나. 우리가 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여러분 수학 시간에만 벤 다이어그램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성분 분석에서도 자, 소년과 소녀를 성분 분석한 결과 사람, 성인, 미혼, 자, 이런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남성과 여성에서만 오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소년과 소녀는 성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요소는 다 똑같은데 오로지 성별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말은 모든 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게 아니라 오로지 성별 혹은 다른 하나의 요소만 다를 때 반대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반대말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를 것 같은데 오로지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공통돼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반대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하나만 양보하면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의 의미와 담화의 의미를 볼까요? 지금까지는 담화의 의미를 살펴봤었죠? 문장의 의미, 담화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단어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단어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문장의 의미는 이 단어의 의미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서 문장의 의미가 되고요. 이 문장의 의미에 화자, 청자, 맥락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담화의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데요. 의미를 탐구할 때는 단어의 의미, 가장 기본적인 언어 단위인 단어의 의미부터 파악하고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문장의 의미,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담화의 의미, 이런 차례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단어의 의미만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단어들이 모인 집합을 어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휘와 단어는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휘는 단어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길은요, 그 단어와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다른 단어와 비교해서 그들 간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면 쉽습니다. 즉, 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단어가 속한 어휘 속에서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죠. 단어와 어휘의 차이점,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단어가 속한 어휘 속에서 다른 단어와의 의미 관계를 살펴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유의 관계가 있는데요. 비슷할 유자의 뜻 의자입니다.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관계를 유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옥수수와 강냉이. 자, 강냉이가 옥수수고 옥수수가 강냉인데요. 예전에는 옥수수만 표준어였고 강냉이는 경상도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강냉이도 표준어의 지위를 획득했는데요. 방언적인 차이, 옥수수와 강냉이, 분명히 말소리는 다르죠. 말소리는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의 차이, 소젖, 우유, 밀크. 여러분, 다 가리키는 대상은 같죠. 그런데 소젖, 우유, 우리 소젖 먹자, 우리 밀크 먹자, 우리 우유 먹자. 분명히 말 맛은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는 비슷하지만 분명히 말 맛,
자, 글로 쓰면 문체고 말로 하면 말맛이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른 거죠.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똑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을 때 우리는 비슷하다고 하죠. 그리고 전문성의 차이. 자, 소금보다는 염화 나트륨이 훨씬 전문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염화 나트륨과 소금은 분명 가리키는 대상은 같습니다. 그런데 염화 나트륨이라고 할 때 보다 전문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리키는 대상은 같지만 느낌은 다르다. 이게 바로 유의어입니다. 그리고 내포적인 의미의 차이. 자, 동무와 친구가 예전엔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혁명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동무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죠. 그래서 동무와 친구는 예전엔 같은 뜻이었지만 분명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내포적인 의미,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말소리도 다르고 예전엔 같은 뜻이었는데 지금은 가리키는 대상도 다르죠. 그래서 다른 점도 있고 똑같은 점도 있고 비슷한 말, 동무와 친구는 유의 관계가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곡 어법에 따른 의미 차이. 자, 죽다. 이건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래서 돌아가시다, 돌아가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하늘로 돌아가다, 하늘로 올라가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완곡 어법입니다. 사실 뜻은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하다.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의관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립관계인데요. 자, 반의 관계라고 합니다. 반대말입니다. 자, 반대말. 자, 지금 남편과 아내를 보시면 반대말이죠. 자,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사람 결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성별. 하나는 여성, 하나는 남성. 이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관계인데요. 남성과 여성은 남편과 아내는 분명한 짝이죠. 이 짝을 이루는 말이 두 개의 요소, 나머지 요소는 다 똑같은데 오로지 하나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진 말을 반의 관계 또는 대립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보면서 반의어, 즉 반대말이 언어 생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자, 굉장히 이제 많은 한자가 나와 있는데요. 청, 탁. 자, 맑다, 흐리다. 다르죠? 가까울 근, 멀 원. 역시 반대말입니다. 가벼울 경, 무거울 중. 반대말이죠. 얕을 천, 깊을 심. 얕을 천자로 깊을 심자를 깨우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서 대조에 밝히면 두 가지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런데 한 글자씩을 들어 말하면 두 글자의 뜻을 함께 모르게 된다. 여기서 반의어를 왜 탐구하는지 알 수 있죠? 사고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얕다는 깊다는 의미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의미가 규정되고 또 어휘력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얕을 천자, 얕을 천자, 깊을 심자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알게 되죠. 그래서 어휘력이 많이 늘게 되는 것이죠. 자, 상하관계를 볼까요? 한쪽이 다른 한쪽에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자, 새, 하나의 단어죠. 자, 까마귀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 새라는 단어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단어 간의 관계를 바로 상하관계라고 합니다. 새가 상의어가 되겠고 까마귀, 매, 제비, 참새는 하의어가 되겠죠. 다의 관계는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둘 이상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분명히 다르지만 또한 분명히 관련이 있는 뜻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발. 제가 사전에서 발이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명사고요. 이렇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자, 2, 3, 4를 보실까요? 가구 따위의 밑입니다. 걸음. 자, 발로 걷는 거죠. 한시의 식구 끝. 5번. 한자의 아랫부분. 자, 여러분 지금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발은 끝에 있죠. 2, 3, 4, 5번은 지금 분명히 뜻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2번에서는 밑, 3번에서는 걸음, 발로 걷습니다. 4번에서는 끝, 5번에서는 아랫부분. 그러므로 1번, 이 1번의 뜻에서 관련을 가지고 파생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1번은 중심 의미이고요. 이 중심 의미에서 끝이라는 관련성을 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생겨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의어입니다. 다의어는 전혀 상관없는 뜻이 아니라 중심 의미에서 조금씩 다른, 분명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가 생겨났을 때 그것을 다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은 다의 관계를 가진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음 이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동음 이의 관계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적으로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다른 두 단어가 가지는 관계입니다. 자, 사전에서 차다를 찾았는데요. 자, 차다는 발로 차다, 그러니까 공을 차다 있죠. 발로 내어 지르거다, 받아 올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을 차다. 근데 차다 두 번째 단어를 볼까요? 물건을 몸의 한 부분에 달아매거나 끼워서 지니다. 기저귀를 찬 아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차다 1과 차다 2 사이에 공통점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연히 전혀 다른 뜻을 지닌 말이 같은 말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음. 소리는 같은데 이의, 뜻은 다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차다 1, 차다 2는 동음 이의 관계를 가진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동음 이의 관계는요, 왜 생겨날까요?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의미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단어의 수가 그처럼 많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수는 제한되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소리가 여러 뜻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하게, 자, 다의어와 다른 건 우연하게 동음 이의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다의어는요, 원래 그런 단어가 있었고 중심 의미에서 차차 생겨난 겁니다. 동음 이의어는요, 아주 우연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음소, 자음과 모음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음 이의어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자음과 모음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무한한 단어가 나타날 수는 없겠죠? 단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두 가지 종류의 사전에서 크다를 풀이해 놓은 부분입니다.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크다인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요, 크다. 자, 이런 뜻이 있다. 그리고 이런 뜻이 있다. 자, 하나의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다의어로 처리를 했네요. 연세 한국어 사전을 볼까요? 크다 1, 크다 2. 자, 별개로 처리했죠. 동음 이의어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는 이렇게 사전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별개고,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의 중심 의미, 주변 의미가 있다고 표현한 것이죠. 자,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는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도 구별하기 어려워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다의어라고 했고 하나는 동음 이의어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의미의 유사성, 즉 관련성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는 의미에 관련성이 있다. 어떤 것은 의미에 관련성이 없다. 이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무자료도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사전의 처리 방식,
다의어는요, 표제어 아래에 번호를 매겨 표현합니다. 크다 쓰고 그 아래 1, 2, 3,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음이어는요, 표제어 자체에 어깨 번호를 붙입니다. 크다 1, 크다 2, 크다 3 이렇게 별개의 단어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는 건 사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고 또 수학처럼 딱 떨어지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서 한국어 사전에서도 이렇게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다르게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미 변화를 볼까요? 방금 사람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는 변한다고 했는데요. 자, 의미는 변합니다. 의미는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의미 축소의 예를 볼까요? 얼굴. 지금 우리는 얼굴을요, 목 윗부분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요, 이 얼굴이 몸 전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옛날 문헌을 보면 나옵니다. 얼굴은 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 윗부분만 가리키니까 의미가 어때요? 축소되었죠. 몸 전체에서 목 윗부분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축소가 된 거죠. 몸 전체에서 얼굴 면자죠. 얼굴만 가리키니까. 의미 확대를 볼까요? 자, 기억, 다리를 볼게요. 이 다리는 원래 동물의 다리만 뜻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리라고 하면 뭐 책상 다리, 뭐 가구의 다리, 의자 다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생물의 그 밑부분, 무생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도 다리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의 확대가 되는 것이죠. 자, 선생님을 볼까요? 예전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과 사람을 일반적으로 높여 부르는 말, 꼭 가르치지 않아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역시 의미 확대입니다. 의미가 커진 거죠. 가리키는 범위가 커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이동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쁘다라고 하면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세종대왕 시대의 문헌을 보면요. 어여스비 너겨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예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고 가엾게,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 옛날에는 예쁘다는 말이 불쌍하다는 뜻이었구나. 지금은 아름답다로 바뀌었네. 자, 의미 범위가 줄어들거나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뀐 겁니다. 이것은 의미 이동입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단어의 의미 성분 분석을 학습했습니다. 단어의 의미 성분 분석, 줄여서 성분 분석이란 한 단어의 의미를 그 구성 요소로 쪼개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분 분석을 하면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반대말인 단어들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유용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과 소녀의 반대말이 되는 이유는 성별이란 요소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소년은 더하기 남성인데 소녀는 빼기 남성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하기 기호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뜻이고 빼기 기호는 그런 요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년이 소녀와 반대말이 되는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어들의 의미관계입니다. 단어들의 의미관계에는 유의관계, 대립관계, 상하관계, 부분 전체 관계, 다의관계, 동음 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언어의 의미에 대해 학습하고 있는데요. 언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인 지시설과 개념설, 원형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시설에서는요, 언어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는 지시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지시 대상이라는 거죠. 나무라는 언어 표현의 의미는
그 단어가 지시하는 지시 대상인 실제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라고 말했을 때, 자, 나무, 말소리만이 아니라 사람은 나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실제의 나무를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설명의 장점은 구체 명사, 나무, 밥, 시계, 카메라, 자, 이런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명사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 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단점, 추상 명사, 그러니까 사랑, 평화, 이런 건 사랑이라는 그런 대상이 실제로 있나요? 없죠. 카메라는 있고, 형광등도 있고, 안경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이렇게 안경처럼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지시설의 경우는 그러니까 추상 명사, 언어 표현, 말소리는 있지만 실제 지시물이 없는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설이 나왔는데요. 개념설에서는 언어의 의미는 지시물이 아니라 그 언어 표현을 들었을 때, 말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개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는 지시물, 실제로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개가 아니라 말소리를 듣거나 글자를 볼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 혹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개념이 잘 떠오르지 않는 언어 표현도 있습니다. 진이계수. 자, 이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이 잘 안 떠오르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하는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자, 국어사전은 주로 개념적 의미를 중심으로 의미 기술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개념적 의미란 언어 표현에서 일반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핵심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상황이나 문맥적 쓰임이 배제, 없는 의미죠. 중심 의미, 기본 의미,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데요. 자, 부인. 누군가에게 부인은 나는 꼭 결혼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인이라고 한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미죠. 그런데 부인의 개념적 의미는 더하기 인간, 빼기 남성, 더하기 결혼 등의 의미 성분을 가진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의미,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인을 꼭 결혼하지 않아도 쓴다. 그거는 그 사람의 의미죠. 사전에 실을 때는 인간, 남성, 결혼, 더하기 인간, 빼기 남성, 더하기 결혼, 이 의미가 들어가게끔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전에 등재될 때는 개념적 의미가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어사전은 문맥이나 상황적 요인에 상관없는 객관적 의미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 의미가 바로 개념적 의미이고 그렇게 해야만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사전을 보고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는 개념적 의미만 싣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의미에 대한 원형설에 따르면 의미는 범주를 이루고 있고 범주의 구성원은 원형적 구성원과 주변적 구성원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이죠. 의미에 대한 설명에는 지시설, 개념설, 원형설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원형설은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이론입니다. 자, 원형적 구성원이란 해당 범주를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중심적이고 이상적이고 좋은 구성원을 말하는데요. 주변적 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새를 보실까요? 새의 원형적 구성원은 참새입니다. 닭이나 펭귄은 주변적인 구성원이죠. 자, 새의 원형적 구성원은 참새이고 닭이나 펭귄은 주변적인 구성원인데 자, 원형적인 구성원은 날개, 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새를 사전에 실을 때 날 수 있는 의미 요소를 중심으로 이제 의미가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지 못한다고 해서 새가 아닌 것은 아니죠. 단지 더 새다운 새와 덜 새다운 새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형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두 단어의 의미를 한 단어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네요. 이번 회차에서 우리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했기 때문에 자,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답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를 보시면 세게 밀었다. 자, 두 단어죠? 이것을 밀쳤다 라는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몹시 붉었다. 이 두 개의 단어도 붉디 붉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매우 크다. 자, 커다랗다. 그렇죠. 커다랗다가 크다보다는 더욱더 큰 걸 나타내죠. 2번, 다시 찾았다. 자, 되찾았다. 하나의 단어로 줄인 거 맞죠? 3번, 몰래 들었다. 자, 두 개의 단어입니다. 몰래 들었다. 그런데 엿들었다.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역시 같은 뜻입니다. 잘못 디뎠다. 자, 잘못 디뎠다. 두 개의 단어인데 헛디뎠다. 자, 헛이 잘못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똑같은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자, 5번. 심하게 싸웠다. 이것을 싸움질 했다로 바꿨는데요. 여러분, 싸움질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런 뜻입니다. 싸우는 짓. 자, 심하게 싸웠는지 약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냥 싸우면 싸움질입니다. 그래서 이 심하게라는 뜻을 싸움질 했다라는 단어가 포함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5번이 됩니다.